70년의 복종을 끝내고 한국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13조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대한민국이 내민 답은 철수 통보였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무인기,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전차, 마하7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떨고 있니? 미군 아저씨들. 계획대로는 안 되지. 우리가 지킬게. 동맹국들 돈 그만 뜯어내고. 미쳤다는 세계의 조롱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죠.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강도윤, 61살,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체계 개발팀 팀장입니다. 그날 새벽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연구실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설계 도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희미하게 흩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긴급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 84시간 내 결정 촉구. 본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13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안이었죠. 84시간 안에 답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엔 아직 별이 남아 있었고 멀리 대전 시내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을 거예요. 모를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벽에 붙어 있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천이라 색이 바랬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섰습니다. 84시간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웃기지 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손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오전 9시 전 직원 긴급 소집 방송이 울렸어요. 대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죠.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뉴스를 봤을 거예요. 회의실 문을 열자 5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시끄럽던 이들이 오늘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소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흰머리가 성성한 분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워싱턴에서 84시간 안에 답을 내놓으라는 통첩이 왔다는 말을 꺼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다른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죠. 소장님은 이어서 우리가 할 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이며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장님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가 담겨 있었죠. 오후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한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었죠. 밀러 의원이라고 자막이 떴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승인 없인 못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자주 국방을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며 기술도 자본도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손이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어요. TV를 끄고 싶었지만 끌 수가 없었죠. 봐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저녁 6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후배 연구원 한 명이 제 옆에 섰어요. 30대 청년 김민재였죠. 민재는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을 리가 없다고 답했어요. 목소리가 쉬었죠.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릴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눈들이 너무 많다고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죠. 연구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연구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 너머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연구소 정문의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을 받아 붉은색과 푸른색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진행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었죠. 한 시민은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하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시민은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이었죠. 그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힘이 없다는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아니었어요. 우린 힘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서진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28살 대학원에서 항공공학을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서진이는 뉴스를 봤다고 했죠.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봤다고 답했어요.
서진이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그리고 똑바로 눈을 봤습니다. 우린 이미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모를 뿐이라고요. 곧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몰랐던 건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였다는 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84시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시간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새벽 4시 다시 연구소로 향했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선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84시간은 이미 반이 지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보여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연구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아무도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벽에 붙은 태극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는 겁이 없다는 걸.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죠. 그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실험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25명의 연구원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버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어둠 속을 달리는 도로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실험장은 대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어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죠. 버스가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날 때 경비병이 손전등을 들고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를 지나고 세 번째 철문을 통과했어요. 그제야 실험장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죠. 버스에서 내렸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경납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현무 스텔스 무인기 모든 점검이 끝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납고로 걸어갔어요.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검은색 기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날개 길이만 15m가 넘는 무인기였어요. 매끈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동체는 빛을 흡수하는 특수 도료로 칠해져 있었죠. 3년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이 녀석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을 뻗어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 감촉이 제 가슴까지 전해졌죠. 오전 5시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20개가 넘는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중앙 책상 앞에 섰습니다. 시작한다는 말을 꺼냈어요. 현무, 첫 번째 비행 시험이라고요. 모니터 하나가 켜졌습니다. 활주로를 비추는 화면이 떴어요. 검은색 무인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속도를 보고했어요. 시속 100km, 150, 180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인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죠. 그러다 어느 순간 앞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이륙 성공이라고 외쳤어요.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민재가 고도를 보고했어요. 1000m 도달이라고요. 다른 연구원이 레이더 반응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게 핵심이었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작동해야 했어요. 민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레이더 반응이 없다고 했어요.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었죠. 그 순간 손이 떨렸죠.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잡히냐고 물었어요. 민재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각자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확실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이 순간을 준비했죠.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수천 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성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퍼져나갔죠. 모든 연구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소리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전 8시 실험이 끝났습니다.
무인기가 무사히 착륙했어요. 경납고로 돌아온 기체를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죠. 누군가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진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이 목소리가 들렸죠. 성공했냐는 물음이었어요.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인기를 바라봤어요. 검은 동체가 경납고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 우리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이 몰랐던 건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였다고요. 서진이가 전화 너머에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오후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소장님과 마주쳤어요. 소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죠.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냐는 물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연구실에서 TV를 켰어요.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오늘 새벽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죠. 외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방송이었어요.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기체라는 설명이 나왔고 한국 기술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한 전문가가 오늘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요. 워싱턴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핸들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서진이가 현관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놀랐다고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놀란 건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더 놀랄 일이 남았다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를 우리가 만든 무인기가 날았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날개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84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린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84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확히는 71시간 54분이 흘렀을 때 청와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연구실 모니터 앞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찰칵 울렸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84시간 동안 정부는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했어요. 워싱턴의 요구를 검토했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협박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브리핑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이었어요. 13조 원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철수하십시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옆에서 서류를 보던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연구원들이 멈춰섰죠. 모두가 모니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화면 속 브리핑룸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손을 들어 질문을 외쳤죠. 하지만 대통령은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철수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민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팀장님, 이거 진짜냐고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해낸 거라고요.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급하게 연결됐어요. 백악관 주변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고요.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미국 의회 건물이 나왔습니다. 밀러 의원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밀러 의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어요. 밀러 의원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이건 도박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묻어났죠.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당황과 분노만 남아 있었죠. 오후 3시 연구소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형 TV를 켰어요. 뉴스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국내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화면에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이게 나라다. 드디어 우리도 당당해졌다. 눈물 난다. 댓글 하나하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장님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열어줬죠. 소장님은 TV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소장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선언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장님의 눈이 붉어졌어요. 70년 동안 빌려 쓴 어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깨로 버틸 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작은 박수였지만 곧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녁 7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모든 방송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국제 정치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결정이 아니라고요. 한국이 스스로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했어요. 동맹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라고요.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와 있었어요. 단기적으론 충격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자주 국방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했죠. 저는 라디오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 말들이 제 귀에 하나하나 박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서진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패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한 패널이 말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결정이라고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했어요.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용기라고요. 지금까지 우린 너무 오래 숙였다고 했죠.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죠. 밤 11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죠. 팀장님,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민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TV를 다시 켰어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화면에 영문 성명서가 떴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아래에 달렸어요. 한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맹 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철군 일정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협의하겠다는 말도 보였죠.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선언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어요.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어젯밤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죠.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철수하십시오.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무게가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짓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치는 느낌이었죠.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정문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붉은색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가 지킬 차례다. 선언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요동쳤어요. 국제 뉴스마다 한국 이야기가 넘쳐났죠. 하지만 그 목소리들 대부분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연구실에서 해외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았어요. 민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허세, 얼마나 갈까? 자주 국방 선언, 현실성 없는 구호. 미군 없는 한국, 생존 가능한가? 저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기사 하나를 열었어요. 미국 국방 전문지였죠.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 한 대로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리며 대량 생산 능력도 의문이다. 이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 실질적 국방력과는 거리가 멀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유럽 언론이었죠. 한국 정부의 결정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 기술력을 과신한 나머지 외교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없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민재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월가의 한 투자회사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애슈턴이라는 이름의 컨설턴트가 작성한 거였죠. 제목이 대놓고 조롱조였어요. 한국 방산기술, 투자 가치 없음. 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기는 실험실 수준의 성과다. 실전 환경에서의 내구성, 양산체계, 유지보수 시스템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기술 과시용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실질적 전력화는 요원하다. 투자자들은 한국 방산 주식을 경계해야 한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우릴 의심한 건 그들의 오만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어요. 저는 민재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동안 라디오에선 계속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한 국제 정치학자가 나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언은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뒷받침할 실력이 부족하다고요. 기술 하나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장군 4명과 국방과학연구소 간부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죠. 소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한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국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이대로 가면 국민들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죠. 다른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철군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협박이라고 했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다시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빌라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에겐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철매투라는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라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장군 하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요? 한 달입니다. 소장님이 답했어요. 한 달 안에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소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도윤 씨, 철매투 완성할 수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반드시 해내겠다고요.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한 달 안에 가능하냐고요? 저는 핸들을 쥔 채 앞을 봤습니다. 가능하고 말고가 아니야. 해야 하는 거야. 밤 9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어요. 철매투 설계도면, 부품 목록, 시험 일정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다. 제가 답했죠. 다들 우릴 의심하는데 아빠는 힘들지 않아요? 서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연구소 건물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서진아, 의심받는 게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은 늘 의심부터 해. 믿게 만드는 건 우리 몫이야. 서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어요. 알겠다고요. 통화를 끊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연구실 불빛을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남아서 일하고 있었죠. 한 연구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연구원 셋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도 일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답했어요. 철매투 추진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요. 내일 아침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벽 1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고 있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밀러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갔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철매투 최종 설계도를 열었어요. 화면 가득 복잡한 선들이 펼쳐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일, 720시간, 43,200분.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찾아 표시했어요. 하나, 둘, 셋. 항목이 늘어났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죠. 의심 같은 건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믿든 말든 우린 우리 길을 갈 거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29일째 되는 날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어요. 국제경제포럼 참석 때문이었죠. 저는 연구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 속보로 떴어요.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에 쥔 볼펜을 굴렸죠. 이틀 뒤면 국군의 날입니다. 민재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준비는 다 됐나?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매투 최종 점검이 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현무호 편대 6대도 대기 중이라고요. 자율 로봇 전차 10대는 이미 퍼레이드 집결지로 이동했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오후 제네바에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국제경제포럼 개막식이었죠.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연구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회자가 순서를 안내했어요. 기조연설 순서였습니다.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한국 대통령 순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원고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존중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협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협력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복종일 뿐입니다. 홀 안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그늘이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할 때라고 했죠. 화면 속에서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눈썹을 찌푸렸죠.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등한 협력. 그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한쪽이 명령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관계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연구소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네바 현지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죠. 한 독일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죠. 다른 화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한 관계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 9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내일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최종 리허설 시간이 적혀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장님이었어요. 도윤 씨, 내일 준비됐나? 내일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날이야.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지. 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소 정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밤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 4시 다시 실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저번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죠.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에 무인기 6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동체가 새벽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납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 철매투가 있었죠. 길이 8m, 무게 3톤짜리 미사일이었어요. 흰색과 회색이 섞인 도장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탄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녀석을 완성했어요. 밤낮 없이 매달렸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조립했어요.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탄두 장착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추진제 주입도 끝났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됐어요. 철매투 수직 발사 테스트였습니다. 발사대에 미사일이 세워졌어요. 하얀 연기가 아래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19, 8.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3, 2, 1. 발사. 불꽃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소리가 땅을 흔들었죠.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민재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속도, 고도, 궤적 모두 정상이라고 보고했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어요.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잘 될까요? 저는 고갯길을 올라가는 차를 몰며 대답했어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하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밥그릇을 건넸어요. 아빠, 내일이에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내일이야. 제가 답했어요. 떨려요. 서진이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나도 떨려. 하지만 서진아, 떨림은 나쁜 게 아니야.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내일을 그려봤죠. 하늘을 가르는 무인기들, 땅을 달리는 로봇 전차들, 바다를 누비는 드론 함대들. 그 모든 게 내일 세상에 공개됩니다. 말은 대통령이 했지만 증명은 우리가 하는 거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군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몸은 가벼웠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서진이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이에요.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받았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전 6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어요. 하지만 서울 쪽으로 가는 반대 차선은 차들로 가득했죠. 모두 퍼레이드를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연구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서울 퍼레이드 현장으로 데려갈 버스였어요. 연구원들이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오전 8시 서울 도심에 도착했어요. 세종대로 양옆으로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손들이 보였어요. 아이를 어깨에 태운 아버지들이 보였죠. 우리는 특별 관람석으로 안내됐습니다. 청와대 맞은편에 마련된 자리였어요. 소장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소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완벽한 날씨였죠. 오전 9시 군악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됐어요. 육군 기계화부대가 먼저 지나갔습니다. 전차들이 도로를 굉음을 내며 달렸죠.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해병대였어요. 상륙 장갑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해군 의장대가 뒤를 이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이제 곧이었어요.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리는 소리였죠.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저 멀리 점 6개가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무 스텔스 무인기 편대였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인기들이 세종대로 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낮게, 아주 낮게 날았어요. 검은 동체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환호와 박수가 뒤섞였죠. 누군가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 함성이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무인기들이 완벽한 편대를 유지하며 지나갔습니다. 6대가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하늘에 검은 화살을 그리며 날아갔죠. 제 옆에서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인기 편대가 지나가자 다음 차례였어요. 도로에서 낮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자율 로봇 전차 10대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타지 않은 전차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죠. 육각형 모양의 차체였습니다. 포탑이 좌우로 움직이며 주변을 스캔했어요. 바퀴가 아니라 무한 궤도로 달렸죠. 관중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로봇 전차들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나갔습니다. 10대, 20대, 30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제 옆에서 한 연구원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거라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오전 10시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대형 트럭이 나타났어요. 적재함 위에 거대한 발사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철매투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죠. 흰색과 회색의 탄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길이 8m의 미사일이 위용을 자랑하며 지나갔습니다. 전광판에 자막이 떴어요. 철매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사거리 3000km, 속도 마하 7.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터져 나왔어요.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 울리는 함성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오후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어요. 국내외 기자 200명이 넘게 모였죠. 소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뒤편에 서 있었어요.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방송사 기자였어요. 오늘 공개된 무기들 정말 실전 배치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범용입니까? 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두 실전 배치 가능합니다. 현무호는 이미 50대가 생산됐습니다. 로봇 전차는 100대가 완성됐고요. 철매투는 20기가 대기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 언론이었죠. 이 모든 걸 미국 도움 없이 만들었습니까?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녁 6시 전 세계 뉴스가 한국을 다뤘습니다. 미국 방송이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오늘 보여준 군사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워싱턴 국방부 건물이 나왔습니다. 한 국방 분석가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입니다.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영국 방송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자율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이 모든 게 한국산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로 우리가 만든 무인기들이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겁쟁이라 불렸던 나라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 숨어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강철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퍼져나갔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국군의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었죠. 오전 9시 연구실에서 해외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팀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이 떠 있었어요. 긴급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의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었죠. 중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영내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러시아 대표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인상적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추로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영국 대표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한국의 결정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대표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어요. 오후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죠.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소장님과 장군 몇 분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국에서 기술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심지어 일본까지. 다른 장군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미국 방산업체 3곳이 합작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배우고 싶다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를 조롱하던 그들이. 소장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 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협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협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여야 해요.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시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만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전문가가 답했어요.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입니다. 저는 핸들을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8시 집에 도착했어요. 서진이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외국 대학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서진이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미국 명문 공대 공지사항이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과 자율무기 시스템을 함께 연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서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다음 날 오전 연구소 현관에 외국인 방문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독일 기술진,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 영국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소장님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옆에 섰죠. 한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웃었어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핵심 기술은 우리 것이니까요. 독일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오후 우리는 그들을 시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무호 무인기 한 대를 공개했어요. 물론 핵심 부품은 미리 분리해둔 상태였죠. 외국인들이 무인기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레이더 반사를 이렇게 줄였습니까? 특수 도료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율비행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웃으며 넘겼어요. 기술 협력은 좋지만 다 공개할 순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들이 웃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녁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 한 호텔이었어요. 각국 대표단과 우리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였죠.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잔을 부딪혔어요. 과소평가가 아니라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보여줄 생각을 안 했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겁니다. 밤 10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장님이었어요. 도윤 씨, 오늘 수고했네.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소장님이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저는 택시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기분요? 뭐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었다는 걸 깨달은 기분입니다. 소장님이 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우린 빛이야. 약한 시절을 기억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빛 말이야. 의심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어요. 그게 바로 진짜 동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울 줄 아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연구소 정문의 은행나무에서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날, 저는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었어요. 61살에 시작된 그 84시간의 협박, 그 뒤로 이어진 모든 일들. 이제 제 차례는 끝났습니다. 오후 연구소 식당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이 모였어요. 50명이 넘었죠. 소장님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강도윤 팀장은 30년 동안 이 연구소를 지켜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 무인기가 탄생했고 철매투가 완성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장님이 제 쪽을 봤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나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운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엔 우리가 닦아놓은 길이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그 기억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연구실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섰어요. 벽에 걸린 태극기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깃발이었죠. 손을 뻗어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바랜 천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태극기에게인지 이 공간에게인지 아니면 지난 30년에게인지.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밤샘 작업하던 날들, 실패했을 때의 좌절, 성공했을 때의 환희, 모든 게 이 복도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문을 나섰을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차에 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을 태극기를 올려다봤죠.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세종대로를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 퍼레이드가 열렸던 그 길이었죠. 지금은 평범한 출근길이었어요.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기가 동남아 3개국에 수출됩니다. 계약 규모는 5조 원에 달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연구소 시험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무인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 차례였어요.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낙엽이 길에 수북이 쌓여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를 우리가 만든 무인기들이 날고 있을 거였습니다.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세계 4위 안에 들었대.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였어?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거지. 누가 뭐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연구소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28살 처음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였죠.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현무 첫 비행 성공날 사진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군의 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무인기 편대였어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미래의 연구원에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기술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강한 나라란 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시절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존중 없는 힘은 힘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후배들에게 내일 이 편지를 연구소에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인기들이 날고 있었고 땅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어줬죠.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강한 나라란 큰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시절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나라죠. 존중 없는 힘은 힘이 아닙니다. 강도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나라, 스스로 서는 나라, 약한 시절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국 기술팀을 응원하신다면 코리아, 중국과 러시아가 미워도 생명은 귀중하다 생각하신다면 생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감사합니다.